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주인공의 전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상간녀가 다른 남자와 신혼여행을 간다며 주인공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제 발로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상간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지옥행 티켓을 선물한 한 여자의 통쾌한 복수극. 바로 들어보시죠.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 3시의 햇살은 유난히도 따가웠습니다. 경기도 용인 수지, 아파트 단지 상가 끝자락에 자리 잡은 제 작은 여행사 안은 평소처럼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갓 볶은 커피 향으로 채워져 있었죠. 책상 모서리에 놓인 액자 속에서 7살 서윤이가 앞니 빠진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을 보고 있으면 지난 몇 년간 제가 견뎌온 그 짐승 같던 시간들도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곤 해요. 엄마, 나 다녀올게. 아침마다 유치원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인사하던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사진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올해 42살 된 한민경이라고 합니다. 이혼하고 홀로 선 지 이제 3년 남짓 되었죠. 남편의 외도로 무너진 가정을 뒤로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던 여행 일을 다시 시작하며 이 가게를 차렸을 때만 해도 제 인생에 다시는 그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 등장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쳐 침이라도 한번 뱉어주면 그만일 줄 알았죠.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영화보다 더 영화 같더라고요. 딸랑 하는 경쾌한 문소리와 함께 진한 장미 향수 냄새가 사무실 공기를 단숨에 장악했습니다. 고개를 들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지더군요. 3년 전 제 가정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그 익숙하고 천박한 향기. 그리고 이어지는 콧소리 섞인 목소리. 여기 신혼여행 상담 좀 받으려는데 예약 안 해도 되나요?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화려한 명품 로고가 박힌 원피스를 입고 키 큰 남자에게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배상미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탐욕스러운 눈빛, 과하게 올린 콧대, 그리고 남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없는 저 가식적인 미소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군요.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서윤이의 아빠를 뺏어갔던 그 상간녀가 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새로운 남자와 결혼하겠다며 신혼여행지를 알아보러요. 순간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저는 책상 밑으로 주먹을 꽉 쥐며 심호흡을 했죠. 작가님, 그때 제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당장 일어나 전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밖으로 끌어낼까? 아니면 뜨거운 커피라도 얼굴에 확 끼얹어 버릴까?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었죠. 그녀의 옆에 서 있는 남자가 꽤 번듯해 보였거든요. 얼핏 봐도 50대 중반은 되어 보이는 돈 냄새가 물씬 풍기는 중후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상미는 처음에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기야, 그녀 기억 속에 저는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불며 매달리던 초췌한 아줌마였을 테니까요. 지금처럼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세련된 안경을 쓴 여행사 대표 한민경의 모습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 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저는 최대한 비즈니스 톤으로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상미는 남자에게 애교를 떨며 자리에 앉았고 남자는 여기가 용인에서 상담을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길래 왔습니다. 하고 너스레를 떨며 허허 웃더군요. 상담을 시작하기 위해 명함을 한 장 건넸습니다. 민투어 대표 한민경. 명함을 받아든 상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스름해진 안색, 명함을 든 손이 미세하게 경련하는 모습까지. 그녀는 금방이라도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갈 것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생긋 웃어주었죠. 왜 그러세요, 고객님?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상미는 옆에 있는 남자의 눈치를 살피며 억지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남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라며 걱정스러운 듯 그녀의 어깨를 감싸안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저는 더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는 분이랑 이름이 같아서 좀 놀랐네요. 간신히 입을 뗀 상미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죠. 제가 망해서 어디 시장통에서 일하고 있을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생은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자유여행이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바로 삶이죠. 저는 그녀의 당혹감을 즐기며 태연하게 여행 카탈로그를 펼친 다음 아주 은근하게 조롱하는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어디 생각해 둔 곳 있으세요? 네? 아니요. 아직 생각해 둔 곳은 없어요. 상미의 눈이 갈 곳을 잃은 채 허둥거리고 있었죠. 그 꼴이 어찌나 우습던지요. 그럼 혹시 홍콩은 어떠세요? 홍콩 가는 거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요? 순간 상미가 얼굴이 새빨개지며 도끼 눈을 치켜떴습니다. 저는 곧바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홍콩은 너무 자주 가서 지겨우신가 보다. 그쵸? 신혼여행이라면 평생 한 번뿐인 소중한 시간인데 아무 데나 가실 수 없죠. 두 분께 딱 맞는 환상적인 곳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남자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오, 어딘가요? 우리는 좀 조용하면서도 럭셔리한 곳을 찾고 있는데. 저는 아주 천천히 상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발리입니다. 신들의 섬이라고 불리죠. 특히 제가 아주 잘 아는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초특급 리조트가 하나 있어요. 마침 딱 한 객실이 비어있네요. 제가 특별히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말도 안 되는 파격 조건에 해드릴게요. 어떠세요? 배상미 고객님? 제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상미는 거의 기절할 듯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자의 손에 이끌려온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그녀에게는 인생을 세탁해줄 유일한 비상구라는 걸 저는 그녀의 눈빛만 보고도 단번에 알 수 있었으니까요. 발리 좋지. 자기도 발리 좋아하잖아. 홍콩은 뭐 내가 매일 데려다 주니까. 남자가 짓궂은 농담을 하며 호쾌하게 웃자 상미는 똥 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상담 서류를 꺼내들고 그녀의 여권을 건네받았죠. 여권 속 상미의 사진을 스캐너에 올리자 기계의 단조로운 소음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배상미. 스캔된 이름 석자가 모니터에 큼지막하게 떴습니다. 3년 전 제 휴대폰에 밤마다 찍히던 그 혐오스러운 이름.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기 위해 볼펜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객 상담 카드 상단에 굵고 선명한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발리, 편도. 옆에서 남자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사장님, 편도라니요. 왕복으로 끊어야죠. 저는 고개를 들어 상미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네요. 고객님 인상이 워낙 좋으셔서.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걱정 마세요. 아주 환상적인 여행이 되도록 제가 특별히 설계해 드릴 테니까요. 상미는 겁에 질린 짐승처럼 떨고 있었지만 제 제안이 너무나 파격적인 가격이었기에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공짜라면 사족을 못 쓰던 그 천박한 본성은 어디 안 가더군요. 예약을 마치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이 터져나왔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찬물로 얼굴을 수십 번 씻어내도 그녀가 남기고 간 장미 향수가 코끝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거울 속의 제 눈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잊으려고 노력했던 3년 전의 기억들. 딸 서윤이를 안고 빗속을 헤매던 그날의 차가운 물줄기. 나를 벌레 보듯 무시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본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배상미, 김동진, 너희들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지? 이제 니들 차례야. 내가 직접 지옥행 티켓을 끊어줄게.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차단해 두었던, 하지만 여전히 지우지는 못한 그 번호를 찾았죠. 전 남편 김동진의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기까지 수만 번은 망설였던 것 같아요. 휴대폰 화면에 띄어진 그 번호를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심장 소리가 귓가에 둥둥 울릴 만큼 크게 들리더라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번호는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제 뇌리에 박혀 있었거든요.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졌죠. 지금 그 남자는 상간녀에게 버림받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는 게 저에겐 지독한 고문이었거든요. 신호음이 딱 3번 울렸을까요? 여보세요. 하는 그 비굴하고 힘 빠진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제 안에서 억눌러왔던 썩은 기억들이 댐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잊고 싶었던, 아니 잊으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던 그 지옥 같던 시간들이요. 그때 서윤이는 고작 4살이었어요. 한참 예쁜 짓을 하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할 그 어린아이가 아빠의 외도로 가장 먼저 상처를 받았죠. 3년 전 그날 밤 서윤이는 39.8도까지 오르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거친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거든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었던 김동진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진 씨, 제발 전화 좀 받아봐요. 우리 서윤이가 너무 아파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연결음 뿐이었죠. 결국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통화가 연결됐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배상미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 아, 왜 자꾸 전화질이야? 애 아픈 게 어제 오늘 일이야? 그냥 해열제 먹여서 재워. 나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인 거 몰라? 미팅요? 그 미팅 장소가 호텔 침대 위라는 걸 제가 모를 줄 알았을까요? 제가 울면서 제발 와달라고, 나 혼자서는 너무 무섭다고 사정하는데도 그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슬리퍼 한쪽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빗길을 달렸죠. 응급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소독약 냄새를 맡으며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제 인생은 이미 그날 밤에 한 번 끝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뻔뻔하게 돌아온 그 인간 옷깃에서는 그 지독한 장미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따져 묻자 그는 오히려 제 뺨을 후려칠 듯이 손을 치켜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처럼 집구석에서 애나 보는 여자가 뭘 한다고 그래?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 줄 알아? 상민은 너처럼 질질 짜지도 않고 내 마음을 다 이해해준단 말이야. 그 말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시부모님의 태도였어요. 제가 울면서 어머니께 도움을 청했을 때 저희 시어머니 최경자 여사는 제 손을 토닥이는 척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애미야,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다. 동진이가 지금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밖으로 돌겠니? 서연이를 봐서라도 네가 좀 참아라. 네가 너무 기가 세고 빡빡하게 구니까 동진이가 기를 못 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세상에, 이게 아픈 아이를 둔 며느리에게 할 소린가요? 아들의 불륜을 남자의 실수 정도로 치부하며 오히려 제 탓을 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며 저는 제가 이 집안에서 철저히 이방인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아들의 직위가 깎일까봐, 남부끄러운 소문이 날까봐 저를 입단속 시키기에만 급급했죠. 그 와중에 상간녀 배상미의 만행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자기 존재를 안다는 걸 알자마자 대담하게 제 번호를 알아내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 오빠가 그러는데 서연이 기저귀 값도 아깝대요. 그 돈으로 나 샤넬백 사주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데? 이제 그만 오빠 좀 놔주지 그래요? 추하게 매달리지 말고. 서윤이 기저귀값, 4살 배기 딸아이의 우유값을 아까워하던 남자가 분내 풀풀 풍기는 여자와 호텔에 다니며 선물 공세를 퍼붓는다는 사실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를 생각하면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기 싫어서 어떻게든 그 인간의 마음을 돌려보려 노력했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예쁜 편지를 써서 출근 가방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돌아오는 건 더 처참한 조롱뿐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제가 차린 밥상을 발로 차버리며 이딴 짓거리 할 시간에 이혼 도장이나 찍어. 이제 네 쌍판태기만 봐도 토가 쏠려. 하며 비웃었죠. 심지어 서윤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울며 매달리는데도 아이를 밀쳐내며 시끄러워. 너 때문에 내가 집구석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눈망울에 고인 눈물을 보며 저는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이 인간은 아빠가 아니라 그냥 괴물이라고요. 결국 이 소식은 제 친정 부모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아버지는 소식을 듣자마자 용인으로 달려오셨어요. 엉망이 된 집안 꼴과 초췌해진 제 모습, 그리고 구석에서 떨고 있는 손녀를 보시더니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짐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민경아, 이 미련한 거사. 너 이런 대접 받으라고 내가 금이 하오기야 키운 거 아니다. 아빠가 네 방 치워놨으니까 당장 짐 싸서 가자. 서윤이는 우리가 같이 키우면 돼. 저런 짐승 같은 놈 밑에서 내 새끼 시들게 둘 수 없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셨고 아버지는 저를 뒤에 세우고 그 인간의 멱살을 잡으셨죠. 그날 처음으로 그 인간이 당황하며 장인어른 오해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저는 그날로 서윤이를 안고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나왔습니다. 홀로 서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를 받긴 했지만 아이를 키우며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기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전남편과 상간녀가 비웃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밟으면 밟을수록 나는 보란듯이 일어나 주겠다 하며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낮에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밤에는 서윤이가 잠든 틈을 타 여행사를 차리기 위한 공부를 했어요. 이혼 후 3년 동안은 정말 죽기 살기로 버텼습니다. 여행업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죠. 단체 관광 가이드부터 소규모 여행 기획까지. 잠을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하면서도 저와 서윤이의 미래를 위해 뛰었습니다.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세운 게 지금의 제 여행사 민투어입니다. 그 사이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전 남편 김동진은 천벌이라도 받은 건지 하는 일마다 꼬였다고 하더군요. 다니던 회사에서도 불륜 소문이 퍼져 불명예 퇴직을 했고 야심차게 시작한 치킨집은 상간녀와 함께 홀랑 말아먹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상간녀 배상미는 돈 떨어진 글을 가차없이 버렸고 시댁에서도 아들 구실 못하는 그를 내쫓았다는 소문이 들려왔죠. 그리고 다시 3년의 시간이 지나 그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 잠잠해질 때쯤 거짓말처럼 배상미가 제 발로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웬 늑다리 아저씨와 신혼여행을 간다면서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요. 이혼 후 열심히 살면서도 늘 가슴 한켠이 답답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죠.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긴 그 인간들에게 아직 제대로 복수를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의 저는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고 모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거든요. 저는 속으로 칼을 갈면서 그 목소리조차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 김동진에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민경아,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다 상미 그년이 꾸민 일이야. 내가 그때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서윤이도 아빠 보고 싶어 할 텐데. 전화기 너머로 비굴하게 흐느끼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데 몇 년 전 같으면 가슴 한구석이 찡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그 인간의 눈물에서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성공한 전처에게 빌붙으려는 역겨운 욕망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윤이가 아빠를 왜 찾아? 아빠는 진작에 나가 죽었는데. 근데 동진 씨, 정말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지자 그 단세포 같은 인간은 희망이라도 본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나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배상미의 예약 서류를 손톱으로 톡톡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좋아요. 당신 하는 거 봐서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 전에 진지하게 회포도 풀 겸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는 게 어때요? 내가 진짜 기가 막힌 곳을 발견했는데 김동진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러자고 외쳤습니다. 그 인간은 꿈에도 몰랐겠죠. 제가 제안한 그 여행지가 사실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을 버렸던 상간녀 배상미의 신혼여행지 바로 옆방이라는 사실을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는 진동이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죠. 3년 전에는 이 번호가 뜨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전전긍긍했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그 비굴한 목소리를 듣는 게 마치 고장난 라디오 소음처럼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느끼는 이 차가운 평온함이 어쩌면 지난 시간 제가 흘린 피눈물의 대가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무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김동진이 들이닥쳤습니다. 제 여행사 민투어의 인테리어를 훑어보는 그의 눈동자가 아주 바쁘게 움직이더군요. 한때는 번듯한 IT 기업 팀장으로 목에 힘주고 다니던 인간이 이제는 소매 끝이 해진 낡은 재킷을 걸치고 나타났습니다.
찌든 담배 냄새와 싸구려 스킨 향이 섞인 그 불쾌한 냄새가 순식간에 제 깨끗한 사무실 공기를 더럽히는 기분이었죠. 민경아, 아니, 한 사장,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런데 이렇게 멋진 가게를 차렸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김동진은 제 허락도 없이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유명 리조트들의 액자와 비싸 보이는 커피 머신에 머물러 있었죠.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 인간은 저와 서윤이를 그리워해서 온 게 아니라 제가 읽어놓은 이 안락한 현실에 다시 무임승차하고 싶어서 온 거라는 걸요. 동진 씨, 여긴 엄연히 제 사업장이에요. 용건만 간단히 하죠. 여행 같이 간다고 했죠? 제 차가운 태도에 김동진은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더니 이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커피잔을 들어올리며 그 손을 피했죠. 아유, 왜 이래, 우리 사이에. 아까 전화로 화해여행 가자며. 나 정말 감동했어. 너도 결국 우리 서윤이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역시 엄마는 달라. 그치? 서윤이 이름을 입에 올리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4살 딸아이가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밤, 상간녀와 홍콩이나 오가던 인간이 이제 와서 애엄마 운운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더 큰 복수를 위해서는 그 오물을 견뎌야 했으니까요. 목적지는 발리예요. 제가 특별히 VIP 고객들만 가는 최고급 풀빌라로 예약해뒀어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요. 이번엔 내가 다 낼 테니까. 동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공짜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 천박한 성질이 어디 가겠어요.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내 마누라밖에 없다느니 나중에 내가 사업 다시 시작하면 이 은혜 꼭 갚겠다느니 하는 영혼 없는 소리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를 돌려보내고 난 뒤 저는 곧바로 상미의 예약 리스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상미는 그 박 회장인가 뭔가 하는 아저씨와 함께 최종 결제를 하러 나타났습니다. 박 회장이라는 사람, 알고 보니 나름 재력가라더군요. 집안에서 물려받은 땅이 조금 있다나 봐요. 아마 상미 그 여우 같은 계집애가 돈 냄새를 맡고 늑다리 아저씨한테 달려든 거겠죠. 상미는 지난번보다 더 불안해 보였어요. 아마 제가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밤잠을 설쳤겠죠. 박 회장은 옆에서 허허 웃으며 우리 애인이 변덕이 심해서 자꾸 딴 여행사 가자는 걸 제가 억지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만한 조건이 어디 흔한가요? 하며 상미의 손을 꼭 잡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더군요. 남의 가정을 박살내고 제 아이의 미래를 짓밟은 여자가 이제는 돈 많은 노신사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신데렐라가 되려 하다니요. 저는 상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생긋 웃었습니다. 어머, 고객님, 다른 여행사 가봐야 별거 없어요. 기껏해야 홍콩이나 추천해주겠죠. 이번 기회에 발리 한번 가보세요. 발리는 밤이 참 아름답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 고객님은 원래 밤 문화를 좋아한다고 하셨던가? 상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박 회장이 의아한 듯 물었죠. 허허, 우리 사장님이 착각하셨나 보네. 우리 상미는 술도 잘 못 마셔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유, 회장님, 술 말고요. 제 지인이 상미 씨를 잘 알더라고요. 우리 상미 씨가 워낙 활동적이셔서 홍콩도 자주 가신다고 들었거든요. 제 지인이랑도 자주 가셨다던데? 안 그래요, 상미 씨? 순간 박 회장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고 상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책상 끝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제 정체를 밝힐 수도, 그렇다고 제 말을 부인하며 화를 낼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여기서 화를 내면 박 회장이 의심할 테니까요. 어머, 사장님도 참. 제가 여행을 좀 좋아하긴 했었죠. 오빠, 사장님이 농담이 좀 지나치시네요. 얼른 결제하고 가요. 저 오늘 드레스 가본 가야 하잖아요. 상미는 박 회장의 팔을 잡아 끌며 황급히 사무실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아주 상쾌하게 한마디 더 던졌죠. 상미 씨, 제 지인이 안부 전해달래요. 같이 홍콩 다니던 시절이 그립대요. 상미는 대답도 못하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나간 자리에 남은 건 여전히 역겨운 장미향수 냄새뿐이었죠. 드디어 출국 당일, 인천공항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서윤이는 친정엄마에게 잠시 맡겨두었죠. 공항 로비에서 만난 그 인간은 어디서 빌려온 건지 번쩍거리는 가짜 금시계를 차고 나타났습니다. 민경아, 우리 진짜 다시 시작하는 거다. 나 이번에 가서 너한테 정식으로 다시 프로포즈 할 거야. 그의 헛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프로포즈? 오냐, 도착해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보자. 비행기 안에서 저는 구름 위를 날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빗속을 헤매며 울던 그 눈물을 이제 그쳐야 할 때가 되었다고요. 손님, 기내식 준비해 드릴까요? 승무원의 질문에 저는 아주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발리에 도착해서 아주 맛있는 걸 먹을 예정이거든요. 사이다라고 아주 톡 쏘는 게 있거든요. 발리 공항에 도착해 후끈한 열기가 온몸을 감쌀 때 제 복수의 심장박동도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진은 옆에서 호텔 픽업 차량이 벤츠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었고 저는 저 멀리 먼저 도착해 가이드를 기다리는 상미와 박 회장의 뒷모습을 발견했죠. 저는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전 남편을 데리고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리조트로 이동했어요. 김동진 그 인간은 옆에서 신이 나서 셀카를 찍어대며 민경아, 여기 진짜 대박이다. 나 이런데 처음 와봐. 라며 떠들어대더군요. 동진 씨, 그렇게 좋아요? 벌써부터 이러면 어쩌나? 이따가 훨씬 더 좋은 구경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비릿하게 웃으며 체크인 카드를 작성할 때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상미였죠. 그녀는 박 회장의 팔짱을 꼭 끼고 한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진의 시선을 가리기 위해 일부러 가이드와 대화하는 척 몸을 돌렸어요. 아직은 아니었거든요. 이 파티의 주인공들이 서로를 마주할 완벽한 무대는 여기가 아니라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그들의 리조트 침실이어야 하니까요. 제가 예약한 곳은 리조트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한 프라이버시가 철저하게 보장되는 최고급 풀빌라였습니다. 2개의 방이 수영장을 공유하거나 커넥팅 도어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였죠. 물론 그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는 제 손에 쥐어져 있었고요. 리조트 직원을 따라 방으로 향하는 길. 후끈한 발리의 열기가 다시 온몸을 감쌌습니다. 김동진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에 몸을 던지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와, 민경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우리 여기서 서윤이 동생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더러운 농담까지 내뱉으면서 말이죠. 그 순간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둬라. 그게 네 인생 마지막 호사일 테니까. 밤이 깊어지자 발리의 바다는 검게 변했고 리조트 곳곳에는 로맨틱한 촛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샤워를 하고 나오라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와인 한 병을 땄습니다. 그리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벽이 얇은 편은 아니었지만 풀빌라 특유의 고요함 덕분에 옆방 테라스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 진짜 너무 행복해. 오빠 같은 사람 만난 거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상미의 가식적인 콧소리가 들려오자 저는 조용히 커넥팅 도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키를 꽂았죠.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저는 김동진을 불렀습니다. 동진 씨, 나와봐요. 여기 서비스로 준 와인이 너무 맛있어서 옆방 분들이랑 나눠 마시려고요. 좋은 건 같이 해야죠. 그쵸? 샤워 가운만 걸친 채 머리를 말리며 나오던 동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제가 조용히 문을 열고 테라스로 연결되는 통로를 가리키자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을 옮겼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인생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하지만 동시에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여자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미는 얇은 슬립 차림으로 박 회장의 무릎 위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어깨 곡선은 동진이 3년 전 그토록 탐닉하던 바로 그 모습이었죠. 동진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제 등 뒤까지 느껴질 정도였죠. 배상미? 동진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에 상미와 박 회장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상미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챙그랑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다 못해 회색빛으로 변해버렸죠. 오빠? 동진 오빠가 왜 여기? 상미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박 회장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누구야 당신? 야, 배상미, 너 이 사람 알아? 동진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비참하게 버려진 뒤 상미도 자신만큼, 아니 자신보다 더 불행하길 바랬을 텐데 그녀가 자기보다 훨씬 돈 많은 노인네 품에서 희희낙락하는 꼴을 보니 눈이 뒤집힌 거죠. 그는 제 존재도 잊은 채 상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배상미, 너 이러려고 나 버렸냐? 돈 많은 할배 꼬셔서 팔자 고치려고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내던졌어? 내 돈 다 까먹고 나 빈털터리 만드니까 이제 이 영감탱이한테 붙은 거야? 동진의 고함이 리조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죠. 이게 무슨 소리야? 상미 너, 이 사람 누구냐고 물었잖아. 상미는 박 회장의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아니야. 이 사람 미친 사람이야. 나 스토킹하던 미친놈이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제발 믿어줘요. 그때 제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박 회장에게 인사를 건넸죠. 어머, 박 회장님, 여기서 뵙네요. 저희 여행사에서 추천해드린 리조트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쪽은 제 전남편 김동진 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3년 전 제 가정을 박살낸 상간녀 배상미 씨고요. 제 폭탄 선언에 박 회장은 뒤통수를 세게 맞은 사람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상미는 이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제 발치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죠. 김동진은 옆에서 상미가 자기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호텔에서 얼마나 방탕하게 놀았는지 추잡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아저씨, 아니 형님, 아니 회장님, 이 년 이거 보통 년이 아니에요. 밤마다 홍콩 간다는 소리가 괜히 나온 줄 아세요? 나랑 살 때도 딴 놈들이랑 얼마나... 그만해! 박 회장의 사자후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체면이 발가락 끝까지 추락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뻗친 듯 보였습니다. 박 회장은 호랑이처럼 포효하더니
발밑에서 울고 있는 상미의 뺨을 아주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고 상미는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죠. 이런 불려우 같은 년이 감히 나를 속여? 순진한 척, 세상 물정 모르는 척 내 옆에 붙어서 내 돈을 뜯어내려고 해? 그런 줄도 모르고 이런 똥차 같은 년이랑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니. 박 회장은 분이 안 풀리는지 상미의 가방을 테라스 밖 수영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김동진은 기세등등하게 웃으며 형님, 이제 아셨군요. 저런 년은 당해도 쌉니다. 라고 맞장구를 쳤죠. 하지만 상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뺨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던 그녀가 도끼 어린 눈으로 벌떡 일어나더니 동진의 얼굴을 향해 손톱을 세우고 달려들었습니다. 이야, 김동진! 네가 감히 내 인생을 망쳐? 너 같은 무능한 새끼 때문에 내 청춘 다 날리고 이제 좀 살 길 찾나 싶었는데 네가 여길 왜 나타나? 죽어버려! 상미는 전 남편의 얼굴을 핥히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광기 어린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전 남편도 지지 않고 상미의 어깨를 밀치며 욕설을 퍼부었죠. 두 사람은 리조트 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그토록 뜨겁게 사랑한다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던 두 인간이 이제는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난 원수가 되어 제 눈앞에서 구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파에 앉아 천천히 와인을 마셨습니다. 3년 전 서윤이를 안고 빗속에서 울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그때의 제가 이 모습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고소하다고, 꼴 좋다고 박수라도 쳤을까요? 아마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의 저는 그저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저렇게 천박하고 저열한 인간들 때문에 제 인생을 눈물로 보냈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해서요. 상황이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리조트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회장은 이 인간들 당장 내 방에서 치워! 당장! 이라며 소리를 질렀고 상미와 동진은 끌려나가면서도 서로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시 정적이 찾아온 테라스. 박 회장은 허탈하게 의자에 앉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불미스러운 일에 억지로 끌어들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진실을 모르고 결혼하셨다면 더 큰 화를 당하셨을 거예요.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저으며 저를 내보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다가 풀려난 전 남편이 씩씩거리며 침대에 앉아있더군요. 그는 제가 돌아오자마자 다시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경아, 봤지? 내가 전현 참교육하는 거 봤지? 이제 우리 사이에 방해물은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랑 서윤이한테 정말 잘할게. 그의 손이 제 살에 닿자마자 저는 소름이 끼쳐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저는 아주 차갑게 그 손을 쳐내고 제 가방에서 비행기 티켓 한 장을 꺼내 그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이봐요, 김동진 씨. 착각하지 마. 내가 당신 여기 왜 데려온 것 같아? 전현이랑 싸우라고 데려온 것 같아? 아니, 당신들 둘 다 내 눈앞에서 가장 비참하게 무너지는 걸 보려고 데려온 거야. 동진이 의아한 듯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죠. 이거 왜 내 티켓만 편도야? 민경아, 돌아가는 표가 없잖아. 왜 내 티켓은 없어? 저는 짐을 챙겨 문 쪽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일갈했습니다. 너 같은 짐승은 한국 땅에 발붙일 자격이 없거든. 당신은 그냥 여기서 썩어버려. 여기서 국제 미아가 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아 참, 걱정 마요. 상미 그 애랑 같이 있으면 외롭지는 않겠네. 둘이 여기서 오순도순 평생 서로 뜯어먹고 살아요. 김동진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민경아,
제발 살려줘. 나 돈 한 푼도 없어. 한국 가는 비행기 표라도 끊어줘. 저는 그를 가차없이 발로 차버렸습니다. 3년 전 그가 아픈 서윤이를 외면하며 저를 밀치던 딱 그 느낌으로요. 문을 닫고 나오는데 뒤에서 그 인간의 오열과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리조트 로비로 나오니 발리의 새벽 공기가 싱그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 올라타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윤이가 할머니와 함께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 떠 있었죠. 서윤아, 엄마 이제 돌아갈게. 다 털어버리고 우리 서윤이만 보며 살게. 택시가 리조트를 벗어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오직 제 딸과 함께할 미래만이 가득했습니다. 지옥 같은 3년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제 인생에도 눈부신 아침이 밝았죠. 한국에 도착해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자마자 제 코끝을 스친 건 한국 특유의 시원하고 맑은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엄마! 하고 달려와 제 품에 쏙 안기는 서윤이의 따뜻한 온기였죠.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비누 향기를 맡는데 비로소 제가 그 거대한 감정의 무덤에서 빠져나와 진짜 제 삶으로 돌아왔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친정 엄마는 제 얼굴을 가만히 살피시더니 고생했다, 우리 딸. 이제 발 뻗고 자자.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 하나에 지난 3년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제 삶은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복수의 쾌감은 사실 아주 짧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얻은 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자신감이었죠. 제 여행사 민투어는 발리에서의 그 대환장 파티 이후 더욱 번창했습니다. 아마도 액땜이 제대로 되었나 봐요. 이제는 직원도 열어둔 꽤 탄탄한 중소 여행사가 되었거든요. 가끔 고객들에게 이곳은 제가 직접 가보고 검증한 곳이에요. 믿으셔도 됩니다. 하며 당당하게 말할 때 그때의 제 모습이 전 정말 좋더라고요. 그 파렴치한 인간들의 근황도 궁금하시죠? 짧게 전해드릴게요. 전 남편 김동진은 결국 발리에서 돈 한 푼 없이 국제 미아 신세로 떠돌다가 대사관의 도움으로 거의 추방되다시피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시댁에서도 절연당했고 모아둔 돈은커녕 빚만 가득했으니까요. 지금은 낡은 고시원을 전전하며 일용직을 나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끔 제 사무실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가 오곤 하는데 저는 절대 받지 않아요. 그 인간의 구걸 섞인 목소리를 듣는 1초조차 이제 제 인생에서는 낭비니까요. 뻔뻔한 상간녀 배상미는 아마 김동진보다 더 처절한 지옥을 맛보고 있을 겁니다. 박 회장이라는 분 보통 분이 아니었거든요. 배상미가 박 회장을 속이고 접근한 것에 대해 혼인 빙자와 사기, 그리고 리조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걸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 취했다고 들었습니다. 상미가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한 명품 가방과 보석들은 전부 압류당했고 지금은 거액의 위약금과 빚 독촉에 시달리며 지방의 어느 식당 주방에서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숨어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여우 같은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해진 그녀의 사진을 우연히 봤을 때 전 그냥 조용히 휴대폰을 껐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을 미워하는 일에 단 1g의 에너지도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도 결국 제 소중한 마음 한구석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일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 빈자리에 우리 서윤이와의 소소한 일상,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꽉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지옥을 걷고 계신가요? 결국 그 지옥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거더라고요. 기죽지 마시고 보란 듯이 더 행복해지세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에서 한민경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남의 가정을 처참하게 깨트리고도 뻔뻔하게 새 출발을 꿈꿨던 상간녀, 그리고 끝까지 이기적이었던 전 남편, 그들에게 발리행 편도 티켓을 선물한 민경 씨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복수는 복수를 부른다고들 하지만 때로는 차가운 복수가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한 약이 되기도 하는 법이죠. 민경 씨, 이제 예쁜 따님이랑 아름다운 여행만 계속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